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누군가는 태어나고 누군가는 죽어가며 수많은 보통 사람들에게 똑같이 24시간의 하루와 365일의 한 해가 공평하게 주어졌던 2013년. 저에게 2013년은 참담과 비참의 끝에 내몰린 생지옥이었습니다. 20대 중반 참사랑이라 믿었던 결혼 생활에서 인생의 쓴맛을 제대로 봤기 때문인데요. 그때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본디 유복한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 구김살 없는 밝은 성격이었습니다. 적어도 남을 믿고 존중하며 배려하는 삶을 살아왔어요. 아버지는 연 매출 300억 이상의 생산 장비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이십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은 주간 인물이나 일간 신문에 탄탄하고 내실 있는 중소기업 100이라는 특집 기사에 빠지지 않고 소개되기도 했어요. 아버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가치는 신뢰와 신용이었고, 거래처는 물론 가족, 친지, 지인들과도 믿음을 쌓아가며 어떻게 해서든 신의를 저버리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사람들에겐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분이셨죠. 때문에 아버지는 주위의 평판이 좋았고, 재벌답지 않은 검소함과 청렴함으로 타인의 귀감이 되어 아버지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청렴함을 추구하는 아버지의 가르침에 따라서 어머니는 겸손하고 근검절약하셨으며, 저와 여동생도 사치하지 않고 검소하게 생활했습니다. 저희 자매의 옷차림은 항상 수수했고 용돈을 아껴 썼으며 집안의 재력을 무턱대고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상당한 자산가의 딸이라는 걸 친구들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어요. 남편은 초등학교 동창생이었는데 제가 대학을 졸업하던 해 동창 모임에서 다시 만나면서 인연이 됐습니다.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의 정년퇴임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자리였는데 동급생들 중에 단연 눈에 띄는 훈남이었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된 이후 공식적인 첫 반창회나 다름없었는데 그날 그 자리에 참석한 호준이를 보고 좀 놀랬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호준이는 훈남 장신의 매너남으로 너무 바람직하게 잘 자라주었더라고요. 초중 고등학교를 같이 다녔던 다른 친구들과 달리 호준이는 아버지 사업 때문에 중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동안 통 소식을 모르다가 그 모임에서 오랜만에 만남이라 호준이의 변신이 더 극적인 느낌이었죠. 행사가 끝나고 담임 선생님을 댁으로 보낸 저희는 모두 들뜬 마음으로 2차 장소로 향했습니다. 작은 이자카야였는데 저희가 가게를 전세낸 기분에 취해서 또 흥에 겨워 부어라 마셔라 하는 통에 다들 어지간히 취했습니다. 특히 술이 오른 여자애들이 호준이를 향해 적극적인 플러팅과 대시를 펼쳤는데 호준이는 무슨 연애 교수처럼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적당하게 거리를 두는 고급 스킬을 쓰더군요. 전 수줍음이 많아서 그 광경을 멀찌감치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의 주인공 같았던 호준이가 제 옆자리로 와선 저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와, 오늘 드디어 너랑 이야기해보는구나. 아까 인사했었잖아. 에이, 그건 대화라고 할 수 없지. 호준이가 테이블을 한쪽 팔에 괴고 절 장난스럽게 쳐다봐서 전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왜 그렇게 쳐다봐? 부끄럽게. 호준이가 싱긋 웃으며 옛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너 나랑 운동회 때 포크 댄스 췄던 거 기억해? 나랑 짝이었잖아. 근데 댄스 파트너는 다 돌아가면서 했잖아. 짝이라고 할 게 있었나? 하긴 그랬지. 그런데 왜 난 너하고만 춤춘 것 같지? 졸업하고도 계속 네 생각이 났는데 자리를 돌아 네 손을 잡던 순간이 계속해서 리플레이 되는 거야. 뭔가 몽글몽글하달까? 그때 내 모든 신경이 온통 너한테 가 있었나 봐. 야, 왜 그래? 너 술 취했나 봐. 갑작스런 고백 같은 이야기에 제 얼굴은 불다묵태 화염에 휩싸인 홍당무가 됐습니다. 그걸 보고 호준이가 놀렸습니다. 얼굴 빨개지는 거 여전하네.
진짜 보고 싶었다, 김지연. 솔직히 잘생기고 목소리까지 좋은 남자애가 절 보고 싶었다고 하니까 기분이 날아갈 듯 좋았어요. 그렇게 시종일관 저에게 호감을 보이던 호준이는 3차까지 이어졌던 술자리가 파하고 다들 꽐라가 되어 집으로 돌아갈 때 굳이 저희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어요.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는 숨막힐 것 같은 긴장감이 저희 둘 사이를 감쌌습니다. 전 얼른 집에 도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곳 택시는 부촌으로 불리는 저희 동네로 들어섰고 얼마 뒤 넓은 차고와 높다란 담장이 성처럼 보이는 대저택이 나왔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데려다줘서 고마워. 너 여기 살아? 너희 집이 여기야? 응, 초등학교 때부터 여기 살았는걸. 택시 잡기 어려워. 얼른 이대로 타고 가. 잘 들어가. 그 문자 해도 되지? 그럼 당연하지. 이렇게 저희는 서로 연락을 주고받게 됐습니다. 호준이는 제가 재벌집 딸인데도 검소하고 수수하게 다니는 모습이 너무 훌륭하다며 절 만날 때마다 칭찬해 주었습니다. 호준이 아버지는 중국에서 명품 의류업체 OEM을 전문으로 하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한국에 본격적으로 의류회사를 설립할 요량으로 얼마 전에 식구들과 함께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신 상황이었어요. 크게 재력이 있진 않지만 그렇다고 크게 어렵지도 않은 평범하게 사는 형편 같아 보였습니다. 호준이와 사귀는 걸 아버지께 말씀드렸고 아버진 호준이를 한번 보시곤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아버진 늘 두 딸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는 자상한 분이셨기에 호준이와의 결혼도 일사천리로 진행됐죠. 언젠가 호준이랑 우리 가족이 함께 산행을 갔는데 산을 오르던 중에 제가 발 디딜 곳이 없어 헤매고 있는 걸 보고 호준이가 손깍지를 껴서 제 발 아래 갖다 대더라고요. 전 극구 사양을 했지만 결코 굽히지 않는 호준이에게 져서 그 손을 밟고 올라갔는데 그걸 본 아버지가 크게 감동을 받아서 점수를 후하게 주셨어요. 그런데 제 여동생 정윤이는 제 남친을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난 좀 그래. 우리 점심 먹으러 갔을 때 말이야. 아빠가 시킨 전주 비빔밥이 나왔는데 아빠가 또 재미없는 농담을 던졌잖아. 비빔밥이 전주에서 서울까지 금방 왔네. 난 속으로 또 시작이군. 아빤 왜 저렇게 재미없는 이야기를 진심을 담아서 농담이라고 하실까? 내가 다 부끄럽다 하고 있는데 호준이 오빠가 뭘 했는지 알아? 아버님, 비빔밥이 사이렌 울리면서 전주에서 날아왔나 봅니다. 뿅뿅 하고 받아치는 걸 보고 난 그 오빠의 엄청난 야망을 느꼈잖아. 게다가 호준이 오빠는 담배도 안 피잖아. 비흡연자인데도 아빠가 담배 피러 나가니까 슬그머니 나가서 아빠 말동무 해주는 거 봤어? 난 그렇게 야망을 가지고 아부하는 사람 정말 싫어. 그게 왜 아부야? 다정하고 자상한 거지. 아니거든. 그거 알랑방구 끼는 거거든. 호준 씨가 아빠한테 알랑방구 낄 이유가 뭐 있어? 모르지. 언니랑 결혼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나중에 우리 집 재산 쓱 가로채려고. 얘는 야, 그 말 취소해. 호준이네 가족은 좋은 말론 다정한 거고 제 동생 표현을 따르면 아부를 잘하는 분들이었어요. 저희가 결혼을 약속하고 양가 부모님들이 만났을 때도 저희 아버지와 절 향한 찬양이 지나쳐서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어디서 가족 모두 오글거리는 멘트들만 따로 배우시는 건지 호준이네 가족 모두가 자신의 속마음을 과감없이 드러내는 걸 좋아하셨고 또 잘하셨어요. 아이고 사돈어른,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 가시는 굴지의 기업가를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전라남도 영광입니다. 아유 정말이지 가문의 영광이고 황송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아유 이 사돈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이제 한 가족이나 다름없는데 말씀 편하게 하십시오. 이번엔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의 미모를 칭찬하셨어요.
어머, 사부인, 오늘 제가 선글라스를 가져왔어야 했네요. 아니, 갑자기 선글라스는 왜요?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사부인이 너무 반짝반짝 눈이 부셔요. 얼굴에서 빛이 나서 제가 눈을 뜰 수가 있어야지요. 아유, 사부인 농담도 잘하세요. 여기에 뒤질세라 시누이까지 절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오늘도 걸어다니는 화보네요. 예쁘면 그냥 얼굴이 화보예요. 제가 언니를 보면 주접을 안 들 수가 없다니까요. 언니, 나의 주접 버튼, 날 주접들게 만들어요. 시누이의 주접에 자극받은 시부모님께서 또 맞장구를 쳤습니다. 저를 이 시대 흔치 않은 최고의 며느리감이라며 추켜 세우셨습니다. 확실히 부유한 가정에서 귀하게 자란 아가씨라 태가 다르더라고요. 성격도 좋고 기품 있고 대학도 명문대를 나와서 말도 어찌나 품격이 남다른지. 우리나라에 귀족이 있다면 딱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진이를 처음 봤을 때부터 느낀 건데 이 뭔가 행동과 말투, 태도에서 여유가 넘쳐 흐르는데 이건 가풍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 뵙기를 고대했습니다. 근데 역시 부모님을 보니 알겠군요. 귀티가 자르르르르 흐르십니다. 전 민망함에 얼굴이 또 새빨개졌는데 아빠가 호준이 칭찬으로 화답하며 그 분위기를 무마하려고 하셨죠. 저희 여식을 그렇게 좋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호준이도 그렇습니다. 전 다른 건 몰라도 사람은 신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호준이가 그렇습니다. 믿음이 가요. 폭력적이지 않고 성격 유순하고 우리 지은이한테 하는 걸 보면 제 가정을 책임질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돈, 오늘은 천국에서 인원점검을 필시해야겠어요. 왜요? 천사가 넷이 사라졌을 테니까요. 지금 제 앞에 계셔서 못 간다고 기별을 넣어야 할까요? 사돈, 농담이 재밌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호준이네 호들갑에 가까운 발언을 부담스러워하면서도 즐거워하셨습니다. 반면 여동생은 호준이네 가족 모두가 아부성 발언을 하는 게 싫다면서 자기랑은 안 맞는 사람들이라고 하자 아버진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너한텐 아부로 보였니? 나한텐 칭찬으로 들리던데. 자신이 받은 좋은 인상을 칭찬으로 전달하는 모습이 난 참 인상적이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잖아. 받는 사람이 그걸 기쁘게 받으면 좋잖아. 행여 그게 칭찬을 넘어 아부라고 해도 잘만 하면 인간관계를 강화하는데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그게 뭐야? 사또 당구 냄새가 구수합니다. 알랑방귀 는 이방처럼 하라는 거야? 그런 건 아첨이지.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잖아. 아첨하고 아부는 좀 다르지. 없는 걸 말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을 남다른 감성으로 캐치해서 칭찬을 하는 건데 그 정도 표현은 괜찮지 않니? 덕분에 모두 유쾌하게 웃었으니까. 몰라. 아빤 그랬는지 몰라도 난 계속 듣기 불편해서 죽는 줄 알았다고. 동생의 걱정과 달리 시댁 식구들은 제가 결혼을 한 뒤에도 변함없이 저에게 칭찬을 해주셨어요. 언니는 빨간색이 너무 잘 어울려요. 며느라기야 머리를 자르니 더 젊어 보이는구나. 이렇게요. 정말 한결같은 분들이라고 여겼지 이 모든 것이 다 연기일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도 저희 부모님께 잘했고 시댁에서도 저에게 잘해주시니 아무런 문제가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는 국내에서 의류 사업을 시작하는 시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좋은 정보들을 공유해 주셨고 사업하면서 겪은 경험과 노하우도 아낌없이 전수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지 1년 되던 2013년
난생 처음 겪어보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주말이었고 시부모님과 저희 부부 넷이 오붓하게 식사를 하러 남한산성 맛집에 갔던 날이었어요. 식사를 다 마친 남편과 시아버지가 카운터에서 서로 계산을 하겠다고 옥신각신하고 저와 시어머니는 웃으면서 먼저 나와서 주차장으로 가고 있었어요. 제가 차키를 받으려고 주차 요원에게 가려던 찰나 주차장에 후진을 하던 차량이 시어머님에게 달려드는 걸 목격했어요. 시어머니가 놀라서 말도 못하고 소리만 내면서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차량에 깔릴 위기에 처한 걸 직감한 전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달려가 시어머니를 차량 옆으로 급히 밀쳐냈습니다. 일단 사람부터 살리고 보자 마음으로 생전 처음 그렇게 전력 질주를 했습니다. 재빠른 대처로 시어머니는 가벼운 상처만 입었지만 전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뒷바퀴에 오른손이 끼어 손목 신경이 끊어지고 뼈가 뭉개지는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전 오른쪽 엄지손가락 외에 나머지 손가락은 모두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전 오른손이 없는 후천적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처음 병원에서 정신을 차리고 제 오른쪽 손가락이 없는 걸 깨달았을 때 제가 악몽을 꾸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정을 해도 저에게 닥친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장애인이 되다니 미칠 듯이 괴로웠습니다. 친정 어머니와 남편이 교대로 저를 살뜰하게 간병해 주었지만 제가 처한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 꼴보기가 싫었습니다. 세상이 한없이 미웠습니다. 아버지가 병문안을 왔을 때 시어머니가 저희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죄송해요. 저 때문에 우리 귀한 지은이를 저렇게 만들었어요. 용서해주세요, 사부인, 사돈어른. 사부인, 사고였잖아요. 일부러 그러신 것도 아닌데 이러지 마세요. 얼른 일어나셔요. 어머니가 시어머니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우셨고 아버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참았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지훈아, 아프지? 속상하지? 억울하고 괴롭지? 괜찮다. 그런 마음 다 괜찮다, 괜찮아. 아빠는 네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고맙단다. 아빠한테 지금의 장애가 너의 목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이렇게 생각하자. 지금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과정에 있는 거야.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 제일 힘든 순간일 거야. 그런데 오늘 하루만 더 버티다 보면 다시 웃을 날이 올 거야. 아빠는 알고 있어. 우리 지은이가 얼마나 강한 딸인지 잘 알아. 그러니까 다 잘 될 거야.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전 서름에 북받쳐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힘을 내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후천적 장애가 생긴 뒤로 마음에도 장애가 생긴 것처럼 자꾸 못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른손잡이였던 전 왼손을 주력손으로 바꾸고 사용하는 훈련을 했어요. 왼손이 익숙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 손이라도 남아서 다행이다 싶다가도 불현듯 억울하고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살아서 뭐해? 좌절하고 낙담하며 지옥 같은 괴로움 속에서 헤맸습니다. 그때 제가 재활센터에서 만난 분이 계신데 그분을 보고 진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분은 사고로 두 손을 모두 잃고 의수를 사용하셨어요. 그런데도 만날 때마다 방긋 웃으며 저에게 인사를 하시더군요. 아유, 세댁 반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주머니 안녕하셨어요? 아유, 세댁 얼굴 좀 펴요. 웃어야 복이 온다잖아. 네. 아이고, 왜 아직도 억울하고 속상하오? 네, 그러네요. 돌이킬 수 없는 걸 잘 아는데도 마음이 그래요. 근데 아주머니는 늘 씩씩해 보이시네요.
아유, 씩씩해 보여요? 인생 그까이 거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면 되고 팔을 못 쓰면 팔을 더 잘 쓰면 되는 거지. 어려울 게 뭐 있어요.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나중에 흙에 묻히는 건 다 똑같아. 봐봐요. 응? 야, 나 잘 치지? 응? 아주머니는 손가락 대신 엄지발가락으로 키보드를 두드리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루는 연습을 하셨어요. 두 손이 없는데도 그분의 살고자 하는 굳센 의지와 강한 정신에 전 크게 감명받았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아주머니를 더 살고 싶게 만드는 걸까? 저런 긍정적인 마음의 동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나도 시간이 지나면 지금의 장애를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말씀처럼 다시 웃는 날이 올까? 하지만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해도 전 이내 부정적인 마음에 휩싸였고 손 하나로 살아야 하는 시간들이 무척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저도 이런 제 마음을 잘 모르겠는데 가족들이 절 이해해줄까 싶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처음엔 호들갑을 떨면서 절 간호하고 씻기고 먹여주던 남편도 점차 시간이 지나자 제가 작은 부탁을 해도 먼저 인상부터 마구 찌푸렸습니다. 전 슬슬 시댁 식구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때만 해도 시댁 식구들이 싫은 티를 팍팍 내는 건 아니었어요. 아마 저희 아빠를 의식해서 그랬던 거겠죠. 제가 사고를 당하고 얼마 안 있어 친정 아버지의 사업이 망한 뒤로는 숨겨왔던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아버지 회사가 몰락하게 된 이유는 재정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세계 진출을 목표로 과감한 확장 전략을 추구하던 중에 막대한 부채를 지었고 때마침 원자재 가격 상승과 거래업체의 부도가 겹친 데다 내수 시장의 악화로 이 모든 것이 원인이 되어 재정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몰래 재산을 은닉하고 고의 부도를 내어 야반 도주를 하는 선택지가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회사와 직원들을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갖고 계신 모든 재산을 팔고 끝까지 백방으로 자금을 구하러 다녔지만 누적된 부채를 상환할 수 없어서 결국 회사가 경매에 넘어가게 됐어요. 아버지가 수십 년을 일구어온 회사가 하루아침에 매각되는 상황에 놓이고 저희 친정 식구들은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었답니다. 아버지는 작은아버지 댁에, 어머니는 이모 댁에, 여동생은 친구 집으로 가서 더부살이를 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 회사는 반대로 대박이 나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아버지가 소개해준 인맥을 동원해 인기 모델을 기용해서 홍보한 골프웨어가 대박을 쳤거든요. 게다가 MZ세대의 마음까지 사로잡은 골프 붐이 불면서 시부의 회사는 대박을 터뜨리고 성공 신화를 이루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차도 수입차로 바꾸고 집도 신축 고층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때부터 시댁 식구들이 절 노골적으로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목욕을 할 때마다 제 등을 밀어주겠다며 한사코 거절하는데도 억지로 욕실까지 밀고 들어와서 절 도와주던 남편이 어느새 멀쩡한 왼손 놔두고 그것도 혼자 못하냐며 타박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앞에선 저에게 밥이며 국이며 한술 떠서 제 입에 손수 넣어주려던 시누이가 냉장고에서 반찬통을 꺼내 뚜껑을 열려고 끙끙대고 있는 절 향해 꼴보기 싫다고 비아냥댔습니다. 답답해. 지금 나더러 뚜껑 열어달라고 생쇼를 하는 거야 뭐야. 안 열리면 그냥 먹지를 마. 뭘 그렇게 꿋꿋하게 먹으라고 들어. 사람 미련스럽게. 심지어 제가 구해준 시어머니조차 막말을 내뱉기 시작했어요. 야, 안 들어가? 병신같이 거실에 있지 말고 네 방에 조용히 처박혀 있어 제발.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세요. 방에 있기가 답답해서 그래요. 그럼 우리는 네 병신 같은 손을 보는 우리 눈은 어쩔 건데. 난 네 손이 너무 무서워. 어머니, 제가 일부러 다친 것도 아니고. 뭐, 지금 날 구했다고 생색내는 거야? 그런 거야? 참나. 말은 바로 하자. 내가 알아서 잘 피할 수 있었는데 네가 갑자기 달려들어서 그런 거잖아.
난 네가 무슨 영웅놀이를 하는 줄 알았다. 아니면 이것도 뭐 기업 이미지 살리기 위한 일환이었어? 절 끔찍이도 예뻐하셨던 시아버지도 안면을 싹 바꾸고 절 투명인간 취급을 하셨습니다. 이번 매출